이어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총 6분께서 담당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 토론으로 좌장을 전주대에서 변주승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당 발표 시간은 25분씩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을 해서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충남대 명예교수님이신 황희동 교수님께서 묵제 2기의 경세 실천과 율곡 철학의 계승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황희동입니다. 충남대 철학과 교수로 정년 퇴직을 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우선 오늘 묵제 이기 선생님의 이 학술대회가 이렇게 성황리에 열리게 돼서 대단히 저도 기쁘고 또 연안이시 문중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율곡을 공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묵제 선생님에 대한 존함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 이 철학 쪽에서는 학술대회를 거의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아마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양배 선생님하고 이양배 교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묵제 선생님 충정공 장소를 저에게 제공해주고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는 굉장히 감명 깊었고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묵제 선생님의 경세 실천과 율곡 철학의 계승 이런 제목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논문 분량이 매우 깁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묵제 선생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분이 아닌가. 사실 뭐 우리 문중 여러분들께서는 선조이시니까 다 익히 아시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특히 이제 묵제 선생님 하면 하나는 인조 반정을 주도하신 분으로 그 역사에 이제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율곡과 우계 선생님의 문인으로서 대체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주로 묵제 선생님의 이 경세 사상 또 묵제 선생님의 경세 실천 그런 측면에서 율곡 학파 말하자면 율곡 선생님의 문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선생님의 그 글을 읽어보고서 느낀 것은 참 재밌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특이하신 분이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 제목에도 썼지만 충분과 충분 이건 충성스러운 분노 늘 울분을 갖고 있는데 무슨 울분이냐 충성스러운 울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또 정치에 대한 그 울분 잘못된 정치에 대한 불의에 대한 그러한 그 의분심을 늘 가졌던 분 그러니까 항상 분노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사로운 울분이 아니라 바로 공의에 입각한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늘 울분에 차 있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분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잡군자라고 해서 잡군자. 군자는 군자인데 뭐냐 잡군자예요. 그건 굉장히 좀 모순되는 얘기죠.
군자는 군자예요. 근데 잡군자예요. 그건 뭐냐? 좀 거칠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거를 인정하셔요. 뭐 곳곳에 얘기하니까 본인이 곳곳에서 인정을 해요. 난 그런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목자 선생님은 저 사람은 굉장히 말을 함부로 하고 말하자면 그 당시 유교 사이에서 보면 좀 교양이 좀 부족하다. 아마 이런 평가를 받았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뭐 선교시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니까요. 또 본인이 이걸 인정을 하셔요. 네. 그럼 뭐 곳곳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거를 제가 볼 때 뭐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목자 선생님은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징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개성이 강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분이 뭐냐? 이 북인들,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 쪽에서 목자 선생님을 뭐라고 평했느냐? 소마라고. 소마. 이 마자는 이 귀신 마자, 마귀 마자예요. 그러니까 상소에 미친 아주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세상에 얼마나 상소를 많이 올리고 툭하면 올리고 하니까 별명이 뭐냐? 소마예요. 소마. 저쪽 반대파에서 이 북인파에서 선생을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근데 이것도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죠. 제가 봐도 여러분들 이 충정공 장소만 보더라도 정말 아마 제 다음에 발표하실 우리 김용훈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이 분야에 아주 대가이시고 전공하신 교수님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우리 교수님 글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마 우리 조선조 역사에 이분만큼 상소를 많이 올린 분이 있을까? 아마 우리 역사 교수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죠. 저는 제가 볼 때 정말 이건 대단하시다. 여러분 상소라고 하는 게요. 옛날 조선조 사이에서 상소를 올리지만은 대개 상소는 의례적인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벼슬 내리면은 몸이 아파서 못 나갑니다. 또 사양하는 거 이런 거 의례적인 거. 그런데 바로 이 목자 선생님은 정말 상소 하나하나마다 그 속에 내용이 있고 알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를 다 하시고 그 울분을 글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 목자 선생님은 굉장히 상극 양쪽으로 극과 극의 평을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목자 선생님은 많은 이들과 갈등을 했던 거 보니까 예를 들면 허봉, 정열입, 정인홍 이분들 대북파들, 정경세, 우복 정경세 같이 반정을 했던 김유하고 그다음에 팔송 윤황, 청음 김상원, 또 상촌 신음 선생 같은 정원, 그다음에 이원익 선생, 계곡 장유, 심지어는 같은 동문인 사계 김장생 선생. 그러니까 지금 열관 대체로 이런 분들과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목자 선생님이 바로 이런 점에서 정말 당신이 그런 평생을 나라 걱정하고 백성 걱정을 하고 정말 우국충정으로 일생을 살았고 또 실천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점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이 선생님에 대한 연구 동향을 보니까 저도 이번 뭐 참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만은 보니까 역사학계의 연구는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인조반정과 연관해서 또 소인의 지도자로서 또 특히 이제 이 군사 대비 아주 전문가로서 그런 그 연구, 그러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연구 논문이 많은 편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철학 쪽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철학 쪽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오늘 이 학술대회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는 이번뿐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서울서도 하고 대구서도 하고, 예? 광주서도 하시고 전주서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우리 선생님 빚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를 여러 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묵재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제 나름대로 볼 때는 한마디로 저는 가장 실천적인 유학자다. 조선 쪽에 많은 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유학자마다 다르죠, 다. 근데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어떤 학자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연구하고 논문 쓰는 이런 학자도 많잖아요. 또 물론 학생 가르치는 이제 교육도 하는 거고 강학도 하고. 근데 조금 또 뜻 있는 분은 뭐를 해요? 벼슬 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몸소 실천하고 또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국강병하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경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대체로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선생, 자, 대표적인 율곡 선생 경세가예요. 근데 저는 뭘 느꼈느냐면, 야, 율곡 선생님보다 훨씬 더 실천적이다. 제가 외람 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실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유교지식인이라는 게요, 조선적 유교지식이라는 게 말로써 자, 군사계획을 이렇게 해야 된다. 조세제도는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행정은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 이런 학자들 계시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반계유영원이라든지 율곡 선생 이런 분들, 물론 이분들도 관직을 하면서 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좀 놀란 게 우리 선생님 그 관직을 하면서 말이죠. 응? 그것도 이제 관직도 높은 관직도 아니죠, 그죠? 자, 예를 들면 김제 군수, 양재역 도찰방, 배천 군수, 숙천 부사, 함흥 판관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그러면 직책으로 볼 때 이거 뭐 요즘 보면 정말 아주 낮은 관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의 글 속에 뭐가 나오는 상소문에 보면 세상에 그 일을 맡았을 때마다 당신이 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맡았을 때 군사를 몇 명을 늘리고 또 재정을 얼마를 늘려서 쌀은 몇 가마, 콩은 몇 가마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 실적을 세상이 저는 이거 놀랐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당신의 행정의 치적을 수치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저는 참 제가 잘 몰랐는데 저는 굉장히 이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양반이 정말 이런 직책이 아니라 더 큰 정말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나라의 큰 보직을 맡으셨다면 훨씬 더 큰 치적을 남기셨지 않을까. 이런 저는 제 혼자 아쉬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야, 진짜 이분은 그러한 낮은 그 지방의 어떤 목련관 이런 일을 맡으시면서
또 불과 그 한 것도 얼마 안 돼요. 뭐 3년, 어떤 건 뭐 보름이야 보름. 근데 그동안에 당신이 이룩한 실적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여튼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단 우리 김용원 교수님께서 뭐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자세한 경세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시지만 저는 이제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임진왜란을 예견해서 바로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을 얘기하잖아요. 1583년에 경연석상에서. 그건 우리 유명한 얘기죠. 예. 꽤 나오는 얘기죠. 또 그 이전에 누구냐? 바로 중봉 조원 선생이 도끼를 차고 대궐에 가서 일본의 침략을 예언하며 대비해야 된다고 머리를 주춧돌에 지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바로 그 임진왜란을 예언해서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곡도 그렇고 또 중봉 선생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묵제 이기 선생님이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네. 이 양반 군사에는 본인 스스로도 나는 적어도 이 나라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 없다. 또 나만큼 이 군사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도 드물다. 당신이 아주 자부하던 거군요. 저도 이 분야에는 내가 권위자다. 난 능력이 있다. 자신 있다. 그래서 두만강 압록강 지역 국경지역 서변 지역에 그 당시 여진족의 침략이 지금 예견되니까 뭐냐? 그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가서 거기 지휘관들도 만나보고 상담도 하고 현지도 보고 현지 시찰을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인조한테 몇 번 간청을 하지만 인조가 연세 많으신 분이 어떻게 가시려고 하느냐고 말리는 거죠. 결국 못 갔죠. 결국은 정묘라는 이제 묵자 선생님이 겪으신 거고, 그 이 양반 돌아가신 후 3년이죠. 3년 후에 병자호란이 현실로 닥쳤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청나라 오랑캐한테 결국은 나라를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둘러섰던 조선의 유림들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바로 그때 바로 지천 최명길 선생의 손을 붙들고 바로 인조가 만약에 이기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나라 형편을 이렇게 했을까?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서 이끌었을 것이다 하면서 묵제 선생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나오더라고요. 난 이걸 보면서 바로 정말 묵제 선생은 임진왜란 때 율곡 선생과 중봉이 있었다면 바로 병자호란을 예견하고 그 대비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던 분, 그분이 바로 묵제 선생이 아니었나.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진짜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경세사상 얘기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 김용원 교수님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부터 이제 율곡 선생, 이 묵제 선생님을 율곡 선생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건가,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우리가 묵재 선생님은 율곡과 우계 선생님의 문인이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거의 저희 철학계에서는 정말 율곡 선생님 제자 그러면은 사계 김장생 또 중봉 선생, 물론 중봉 선생도 양쪽에 이제 우계 선생님 지도도 받았지만은,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계 선생님의 문화에 또 누가 나와요? 우암 송시호 선생, 동춘당 송준길 선생, 그리고 이제 수암 권상하로에서 그다음에 남당 한원진으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곡학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정말 율곡 선생님의 철학은 하나는 성리학이고 또 하나는 경세학이에요. 그 경세학을 우리는 실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곡학은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하나는 성리학이고 또 하나는 경세학이다. 이 양쪽을 균형 있게 갖춰야 그게 진정한 율곡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율곡 선생의 제자들을 보면 저는 항상 불만이었어요, 진짜로. 야, 성리학은 열심히들 하고 예학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실학은 안 보이는 거예요. 실학은 솔직히 말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우암 선생도 그렇고 사계 선생님도 그렇고, 예? 동춘당 다 마찬가지. 그래서 초려 선생님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초려 선생님이.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참 묵재 선생님을 보면서 아하, 이 양반이 율곡 제자로서 경세하게 이 분야는 계승했구나. 대표적인 제자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물론 만약 중봉 조원 선생이 오래 사셨다면 그분도 틀림없이 아마 율곡 선생의 유지를 저는 계속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묵재 선생님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참 율곡 선생님의 철학 속에 바로 이 경세사상,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몸소 실천했다는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특징적이고 소중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학계에서도 선생님의 이러한 측면을 다시 재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묵재 선생님은 당신 스스로가 그 타고난 천성이 뭐냐, 바른 소리 안 하고는 못 견뎌. 그리고 울분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어떠냐, 옳은 것을 위해서는 임금이고 뭐고 지위가 높고 상관없어요. 가리지 않고 직언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도 누가 직언하면 싫어하죠. 그죠? 옛날 임금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직언하면 다 싫어해요. 비판하고 충고하면 싫어해요. 그걸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면 훌륭한 분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 묵재 선생님은 조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제 짐작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당신 혼자서는 막 떠드는데 남들은 본체만 채. 저 이기 또 떠드네. 이렇게. 또 떠드네. 또 상소 또 불리네. 이렇게. 아마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요.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 400년, 거의 450년 되죠. 한 400년 이상 된 오늘의 현실에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묵재 선생님이 비록 잡군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나라를 위한, 백성을 위한 충성과 실천, 그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인물이든 공과가 다 있어요.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은 공대로 가는 가대로 균형 있게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연한이신 분 중 여러분들께서도 목재 선생님의 현창을 위해서 돈도 많이 내시고 학술대의도 여러 번 하셔야 목재 선생님을 빛낼 수 있다. 오늘 한 번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책이 학술대의를 많이 해서 책이 막 여러 권 나오고 대학 교수님들이 인용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붐이 일어나야 목재 선생님이 재평가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종합 토론을 이따가 하지 않고 바로 토론을 하고서 다음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진행상에 있어서 의자를 놓고서 책상을 놓고 앉아서 발표를 하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북대 최영찬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황희동 교수님 논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최영찬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논평문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황희동 교수의 상기 논문은 한국철학계에서 깊이 묻혀있는 유물을 땀 흘리며 후벼서 파내는 일처럼 거의 발굴 수준의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이기의 철학사상을 율곡 철학의 개성적인 입장에서 논구되고 있는 연구물로 이기에 대한 철학사상은 물론이고 이기라는 인물마저 한국 철학계에 거의 거론되고 있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율곡의 문인이지만 오직 인조 반정의 주도자로서 한국 사학계에서는 언급되기는 하나 한국 철학계에서는 거의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자는 이구의 애국적인 삶과 탁월한 경세론의 면모를 검토하면서 특히 정묘호란 전후의 국방에 관한 활동과 대책에 관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기의 경세론과 경세의 실천이 율곡의 철학 정신을 충실하게 계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율곡 철학에 대한 최고 전문학자로서의 탁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자는 이기의 학문적 특성을 사변적인 성리학보다 경세적인 문제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서 이기를 경세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논자는 특히 율곡 이후 기후학파 내의 율곡학파의 전개 과정에서 볼 때 성리학적 개성은 분명해 보이나 경세론 내지 무실학풍의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기의 학문적 위상은 새롭게 조명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논자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 논평자는 이 논문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논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 논평자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토론을 제기할 만한 심각한 문제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의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가장 기초적이고 평범한 문제일 수 있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논자는 유학은 수기와 치인, 내성과 외왕을 함께 아우른다. 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리학이란 학문적 성격을 보면 수기지학이요 내성의 학이고, 실학 내지 경세학이란 치인지학이요 외왕의 학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의 학문적 지평은 퇴계와는 달리 수기지학과 경세학 양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논자의 주장은 본 논문이 지향하고 주장하려는 핵심 내용의 이론적 전개와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논자는 성리학과 실학을 수기지학, 내성의 학과 치인지학, 외왕의 학이라고 획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리학과 경세학은 학문적인 관계에서 볼 때 전혀 무관한 별건의 관계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리학과 경세학의 보다 구체적인 철학적인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율곡의 학문적 지평을 수기지학과 경세학의 양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퇴계학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퇴계학에서는 과연 경세적인 사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논자는 이기의 학문적 특성을 사변적인 성리학에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다만 경세론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제자 못지않게 가장 대표적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기의 무실학풍과 경세론의 실천은 그가 존경하고 따랐던 율곡의 철학 정신을 충실하게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자는 성리학과 경세학을 함께 아울러야 진정한 율곡학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면서 김장생, 송시열, 권상아, 한원진으로 이어지는 율곡학파의 전통에서는 무실학풍이나 경세론은 매우 부족하고, 그러나 이기는 율곡의 무실학풍과 경세론을 가장 충실하게 계승 실천한 학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논평자는 이기가 경세학과 무실학풍을 꽃피우는 데 있어서 다소라도 성리학적인 사유가 근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자라고 할 수 없고 상식 수준의 신념 속에서 행하는 단순한 실천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의 경세학적 측면에서 성리학적 근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지요? 만약 있다면 그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문을 드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따 종합토론에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둘이 또 오늘 여기 끝나고 또 다른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답변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최영찬 교수님께서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논평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질문은 세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성리학과 경세학의 관계, 우리 일반적인 얘기죠. 유학에서 우리가 이제 유학이라는 거는 뭐 수기치인 또 내성유학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형식인데, 성리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송대, 송나라 때의 유학을 우리가 이제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리학도 유학이라고 본다면 성리학도 수기치인을 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유학, 신유학이라는 즉 성리학과 양명학과 실학 이런 학문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구별해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성리학이나 양명학은 수기지학에 가깝고 실학은 맞아면 외왕지학, 치인지학에 가깝지 않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퇴계학에서는 그럼 경세학이 없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율곡과 퇴계가 이제 좀 다른데 학풍이 다른데 그럼 퇴계 선생에게서는 경세학이 없느냐? 물론 있지요, 있죠. 퇴계 선생님도 많은 상소를 올리셨고 특히 어린 선조에게 제왕학의 신법을 얘기한 성학십도를 올렸고 또 그 무진육조소라고 하는 상소는 아주 대표적인 거죠. 있어요, 물론. 그러나 대체로 퇴계 선생님의 경세학은 어디냐? 임금의 신법, 임금이 유학을 잘 공부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제왕학의 신법 쪽에 거의 치중돼 있다. 말하자면 율곡처럼 군사대책은 어떻게 하고 행정계획은 어떻게 하고 조세제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거의 보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고 이제 그 관심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퇴계 선생님과 율곡 선생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묵재 선생님의 저술 속에 성리학적인 요소는 없느냐? 저도 이거는 좀 궁금했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 충정공 장소하고 묵재일기 이쪽에는 거의 순수한 이 성리학적인 논의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묵재 선생님이 성리학을 몰랐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20세에 율곡 문화에 들어가서 율곡 선생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제자인데 성리학을 몰랐을 리도 없고 공부 안 했을 리도 없고 있죠. 다만 저는 이 양반의 성격, 아까 말씀드린 젊어서부터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한 우국 충정에 불타 있었다면, 더군다나 당신이 살던 시대가 바로 뭐예요? 말하자면 외침의 직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조 반정을 또 하게 됐죠. 그러니까 남들처럼 한가하게 논문 쓰고 또 제자 가르치고, 제자 가르칠 이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선생님의 그런 성리학적인 역량이나 이런 점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 그리고 경세론 속에 당연히 성리학적인 얘기는 종종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두 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